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련된 150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직접 진술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체포를 시도할지 추후 영장을 재청구할지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엔진 2개를 경납고로 옮겨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한파 대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대 8cm 더 내릴 전망이어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을 넘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의 준비 작업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체포를 막으려는 대통령 측과 경호처 그리고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법적인 장외 대립만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경호처 지휘 요구를 재차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즉각적인 집행을 압박하는 야권, 한겨울 추위에도 관저 앞으로 모이는 시민들까지 체포영장을 둘러싼 긴장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절한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출석을 시사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출석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빠른 기일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1차 변론 기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명확하게 출석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담화에서 탄핵 심판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기일 일정을 모두 5차례 미리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빨리 열리는 오는 14일 1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배경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역대 대통령으로선 탄핵 심판정에서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 150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사 지휘권도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안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청구되고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법적 권한 없이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과 국방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종중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저 경비 강화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오동훈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삼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바로 불법영장이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건 크게 세 가지. 먼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해당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위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영장 쇼핑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된 것도 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대통령만 서부지방법원에 판사가 체포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는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 제1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물건이 아닌 피고인 윤 대통령을 발견할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고 대통령 관저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집행 때 분위기와 비교하면 오늘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 연결하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지금 공수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수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이곳 공수처에 도착해 분위기를 살폈는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새벽부터 분주한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오늘은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따로 밖으로 나간 차량도 없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전 9시 40분쯤 청사에 출근했는데 재집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도 출근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집행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몰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오늘 야간에도 기습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차리겠다고 밝힌 점, 평일 시위 규모가 주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내일 오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가 집행을 재시도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남빛 법조팀장과 각각의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사실상 체포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근데 먼저요. 공수처가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의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공수처의 경험과 능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받아본 게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경험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지난 금요일 1차 집행 시도 때 더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체포 시도를 했을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관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지 경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더라도 체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경험과 능력이라는 것이 며칠 사이에 쌓이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럼 네. 당장 내일 다시 들어갈까요? 공수처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예. 보입니다. 내일 체포영장을 들고 다시 집행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집행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현재로선 이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체포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겠어요. 예, 현장에서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예. 다만 1차 시도 때 실패한 이유를 보면 2차 시도 때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좀 되는데요. 1차 때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인원 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 쪽에선 경찰 포함 80명이었던 반면 체포를 막은 경호처 직원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엔 숫자가 너무 부족했죠. 최소한 3배 이상,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는 돼야, 이 이상은 투입을 해야 경호처 직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현장 충돌 우려 때문에 이러한 강경 카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내일 2차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 때와 같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가능성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현재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공수처가 판단을 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이 예. 큽니다. 체포영장보다는 구속영장 심사가 더 까다롭죠.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거부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게 공수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의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경우에서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적 예. 관심이나 여론을 감안하면 쉬워 보이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관계 때문인데요. 예. 공수처가 이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윤 대통령 조사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올라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이젠 결자 해지를 해야 하는 공수처가 내일 어떤 선택을 내릴지 내일은 이번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에서 관저 외곽 경비 라인은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선 1차 집행 시도에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오늘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온종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철문 안팎으로 버스들을 가로 세로로 겹겹이 세워놓은 장면이 포착됩니다. 버스 뒤에는 경비 인력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남성들과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도 발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서는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80명이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과 울타리 경호를 맡던 육군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이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도 법과 원칙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홀로 방어에 나서겠는 셈입니다. 경찰은 1차 집행 실패의 배경에 경호처 지휘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오는 7일과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 202 경비단과 22 경호대 관계자들도 불러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직무유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건데요. 저희 MBN 취재 결과 경찰이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추가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물러났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박 처장에 대해 경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경호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경호처에 협조 지휘를 내릴 것을 요청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신 최 대행은 어제 관저 앞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고심에 들어간 최 대행이 체포영장 기일이 만료되는 내일까지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훈 공수처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집행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불발된 현 상황의 첫 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호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휴일 둘째 날에도 움직임이 없는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에 나서십시오. 연이틀 가진 비상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장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돌리며 즉각적인 체포 재집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자고 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싣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번 주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빨리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라고까지만 얘기가 된 거고 국민의힘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라며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한남대로를 대부분 통제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 체포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민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일대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는 관저를 사이에 두고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지켜봤는데 오전에 굵은 눈발이 쏟아지며 집회가 잠시 주춤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우산을 쓰고 은박담요로 몸을 덮은 채 서로 경쟁하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이 그친 오후 2시부터 집회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체포 찬성 집회 측은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체포 반대 측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불법 영장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찬반 집회의 신경전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어떻게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지킬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렇게 시민들 앉혀놓고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집회 인원이 점점 불어난 한남대로는 현재 가변 차선 1개 차로로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가 격화될 수도 있는 만큼 경찰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최민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거를 두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내란 수계를 비호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하자라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형법 문제를 뺐다는 설명엔 민주당이 알면서도 왜 탄핵의 중대 요건으로 기재했는지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 하에 중요한 소추 내용 중에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위원장한테 미리 정보를 주고 그래서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라는 의혹이. 탄핵 표결로 당 주류와 각을 세웠던 김상욱 의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는 비판을 고리로 여권이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파렴치한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여당이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 전 탄핵 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급기야 여권에서 탄핵이 무효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 탄핵 소추안은 무효다. 그러니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면서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이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내란죄 때문에 가결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 내란죄를 현재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탄핵안은 무효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좀 커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가 먼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는지 사실상 이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다만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SNS에 이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먼저 권유했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지난달 27일에 열렸던 이 헌재 1차 준비기일과 그제 있었던 2차 준비기일, 당시 헌재 재판관들과 이 탄핵 대리인들 간의 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먼저 1차 준비기일 때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 구속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먼저 헌법 위반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또는 뭐 개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를 보면 민주당이 요구하고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2차 준비기일에서도 이 관련 내용이 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철회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급기야 재판부의 권유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의 발언입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권유했다고 국회 측 대리인이 얘기를 하네요.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또 헌재가 이 철회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의혹을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들어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이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소추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변하냐 안 변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헌법학자인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사실관계가 바뀌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는 이 뇌란죄 법 조항만 이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 사유에 적용되는 법률, 탄핵 소추 사유가 어떤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에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폈던 논리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네, 반면에 원천무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전 고검장은 오늘 MBN에 이 탄핵은 무효다. 이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8인 체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 부분, 내란죄 철회 부분도 언급이 있을까요? 네, 헌재가 이 내란죄 철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당분간 파장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14일부터는 이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14일 날 그날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8일째인 오늘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무안국제공항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공항 터미널에 마련된 임시 천막에서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기다렸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오늘 176분이 장례식장으로 이동했고 남은 3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에 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공항 터미널에 있던 임시 천막도 200여 개 가운데 현장에 남을 유가족을 위해 일부만 남기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수습 과정에서 고생했던 현장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장례식 등 각자 정리를 마친 뒤 오는 11일 다시 무안공항에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현장 수습은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밝혀져야 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있었던 참사 원인 규명을 정확하고도 한 점 의혹 없이 하는 일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엔진 2개를 경납고로 옮겨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녹취록도 완료했고 비행기록장치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녹취록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조사가 진척될 때까지는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무안공항 폐쇄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 보전, 그리고 이제 감시, 그다음에 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기간만큼은 폐쇄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찰도 제주항공과 공항공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중대 시민재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활주로 끝 둔덕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저희 MBN이 제주항공 기장들이 조류 충돌에 대비해 훈련받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그 매뉴얼엔 새떼를 만나도 복행이 아닌 착륙을 계속 진행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은 사고 당시 기장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복행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항공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조종사 조류 충돌 대비 훈련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복행을 뜻하는 고 어라운드 대신 착륙을 뜻하는 랜딩이 나옵니다. 새떼를 만나더라도 엔진 추력을 낮추고 그냥 뚫고 지나가서 착륙하라고 나오는데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류가 들어와서 엔진 안에 껴있든지 아니면 엔진 블레이드에 손상을 갖고 있든가 이런 경우에는 착륙을 하면은 적은 추력으로 바로 내려서 이상이 없는데 복행을 하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최고 출력을 내야 된다면 엔진이 다시 돌아야 되면서 무리가 되죠. 지금까지 버텨온 엔진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항공은 조종사들이 비상 착륙을 하도록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시 사고기는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 선언을 하고 곧바로 복행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매뉴얼이나 훈련 내용과 달리 조종사가 복행한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훈련 자료를 조사단에 제출했고 조류 충돌 대비 훈련은 충분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구조된 사람은 단 2명, 모두 승무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 꼬리 부분 비상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는지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내부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기중기가 들어올린 기체 꼬리. 까맣게 전소한 표면과 뜯긴 흔적이 보입니다. 둔덕에 충돌하면서 분리된 건데 화장실과 승무원 공간이 있었던 곳으로 참사 당일 구조당국은 이곳에서 2명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객기 후미 화장실 바로 뒤 역방향으로 설치된 접이식 의자 점프싯이 보입니다. 구조된 2 승무원은 가슴까지 두르는 안전벨트를 메고 이곳에 착석한 걸로 추정됩니다. 머무른 위치와 착석 방향, 갤리 시설물 등이 폭발과 추돌의 충격으로부터 승무원들을 보호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충격을 가장 완화해서 받는 부분이 꼬리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염의 피해를 덜 받았죠. 도움 좀 되겠지만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다만 사고 원인마다 타격을 입는 위치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어느 곳이 더 안전하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사고처럼 앞으로 가다 구조물을 들이받은 경우는 기체 앞부분에 충격이 몰리지만 엔진에 화재가 나면 날개부터 꼬리 칸 쪽으로 불이 번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연중 가장 춥다는 소환이었지만 막상 추위는 주춤했습니다. 대신 많은 눈이 내렸는데 내일 오전까지 눈이 더 올 거란 예보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눈 덮인 벌판에서 사람들이 눈을 굴리더니 어른 몸집만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썰매장은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온몸으로 느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연눈이라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출발을 일단 해서 왔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니까 저희도 지금 즐겁게 놀고 있어요. 휴일에 내렸지만 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제설 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치워도 쌓이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습설이라 무겁기까지 합니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눈이 오니까 계속 쓸고만 있어요. 조금 이제 밀 때나 뭐 이럴 때나 조금 무겁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꽝꽝한 강위에 눈이 수북히 쌓여 강인지 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안에 이렇게 한파가 아닌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이 눈이 내린 이곳 화천에는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발목까지 쌓였습니다. 오후 들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8cm가 더 쌓일 전망입니다. 주 중반부터는 이번 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내려와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강원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주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시뻘건 불이 번지고 소방차가 물을 쉴 새 없이 뿌립니다. 베란다 철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이 불로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TV 뒤에 배선, 전기 배선에서 아마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염에 휩싸인 3톤 낚시 어선에 해경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려 안간힘을 쏟지만 쉽지 않습니다. 배는 전소돼 바다로 가라앉았고 선장과 낚시꾼 2명이 화상과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통영 욕지도 먼바다를 지나던 4만 톤 몰타 선적 벌커선에서 필리핀 선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m 높이 화물창에서 떨어진 건데 해경은 급히 헬기를 투입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헬기가 이제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조사들이 갑판상으로 환자를 옮기고 그 다음에 헬기로 이송을. 오늘 새벽 광주 산수동의 한 자동차 대리점 유리벽에 흰색 SUV가 처박혀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데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 많게는 5cm,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남 내륙과 호남 내륙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수일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아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영상 4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광주가 7도, 부산은 11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주 중반에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강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